네, 매주 화요일은 제가 칼럼을 쓰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칼럼, 이번 주 칼럼은 26일자, 화요일자, 25일자, 화요일자, 정규제 칼럼입니다. 제목은 농촌 공동체에 대한 좌익적 향수로서의 경제민주화. 이 경제민주화는 사실 이 서구형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제민주화는 누가 뭐라 그래도 민주화를 실질적 평등으로 이해하는, 실질적 평등이라는 말은 기회의 균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결과의 평등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경제민주화가 뭐냐?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체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지정책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복지국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복지국가라고 얘기할 때 이 국가가 바로 경제민주화가 달성된 국가 이런 뜻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오히려 김종인 이런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쓰고 있죠. 그 김종인에게 경제민주화가 뭐냐 그러면 자기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매번 다른 사람들이 경제민주화 모르면 입을 봉해라 뭐 이런 얘기를 제멋대로 떠들고 있는데요.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떠드니까 이제는 뭐 안철수다 뭐 문재인이다까지 다 그냥 경제민주화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자면 이 헌법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헌법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오로지 한국의 헌법에만 존재해왔던 규정입니다. 19세기 말에 독일에서 산업민주화라는 뜻으로 이 말을 썼었는데요. 산업계의 평화, 노사 간의 힘의 어떤 균등, 그래서 경영에 대한 소위 길드적 통제. 그 독일은 공정거래법, 독점법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과는 다릅니다. 미국은 치열한 경쟁, 그러나 독점은 규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독일은 이 경쟁 질서 자체에 대해서 국가가 깊숙이 개입해서 관리 통제하는 일종의 전근대적 길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약 같은 형태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경제 통제를 실시하죠. 그걸 독일 사람들은 질서정연한 이런 뜻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한 자본주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게 경제민주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질서인 정연한 경제민주화 뭐 오이겐류의 그런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좌파적인 그런 어떤 분배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포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든 뭉뚱그려서 결과적으로 평등한 상태로 를 보장해야 하는 경쟁보다는 질서나 규제 또는 정부의 관여, 정부의 어떤 권위적 배분, 절차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경제민주화라고 사실은 이 농촌 공동체식 질서에 대한 좌익적 향수 이런 제목을 제가 붙여놨었는데요. 20세기 후반기까지 그러니까 구공산 소련이 무너지던 1990년도 초반까지 지식인들이 가장 미스테리한 것은 왜 마르크스의 예언과는 달리 농촌 지역에서 농업을 주로 하는 사회에서 먼저 공산주의 운동이 터져나왔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물론 영국, 미국, 독일 이런 데도 있었습니다만은 공산주의 운동이 없었던 게 아니죠. 미국도 자칫하면 공산주의로 넘어갈 뻔했던 19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만은 그 소위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공산주의 마르크시즘의 이론에 따르면 고도화된 자본주의가 결국에는 공산주의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데 고도화되지 않은 자본주의 말하자면 아직까지 농촌 공동체적
농업적 사회인 전근대적 농업사회들이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로 마구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마르크스 이해관과는 달리 성숙한 자본주의가 아닌 전근대적 농촌산업, 농업사회의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던 사회가 급격한 공산화를 걸었을까 하는 이제 질문들이 쭉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선을 그어보면 그리스 정교를 타고 이제 러시아 정교 지역이 쭉 이제 유럽의 중부 이동, 독일의 엘베강 이동 쪽은 다 소위 이제 농업, 그리스 정교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후진 농업지대였고요. 대개 이들 지역은 근대화가 자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식민지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근대적 시스템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식민지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근대적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식민지 근대화를 둘러싼 허다한 논쟁들이 존재하죠. 근데 어떻든 이제 식민지라는 형태의 근대화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부정할 이유도 없고 부정할 필요도 없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실 신민, 백성에서부터 시민으로 그 다음에 국민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건데, 신민으로부터 시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민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농촌 공동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주자학적 이제 이념 체계를 가지고 있고, 농업 공동체라는 것은 무슨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소위 일부 여러 가지 이제 이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차되어 있으니까요. 구분을 꼭 명백히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협동하는 시스템인,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만 협동하는 농촌 시스템이 노동 시스템이 있다, 두레 같은 거. 근데 그렇지 않죠. 농업사회는 다 그렇습니다. 농업의 일반적 특징이죠. 농업 노동의 일반적 특징이 이제 두레와 같은 공동 경작 하는 이제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대개 19세기에 보면 러시아의 소위 어떤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던 많은 이제 진보 지식인들이 생각할 때는 짜르만 없애면, 말하자면 모든 국가의 농지를 국유로 선언하고 그 자기의 소유로 선언한 대지배자, 짜르와 귀족들만 없애면 농민들로만 평등하게 n분의 1로 소유한 공산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낭만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게 이제 소위 공산주의 혁명의 원동력이 되고, 많은 농업사회가 황제만 드러내면 우리는 공산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자면 n분의 1의 협동조합적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고 낭만적 상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경제민주화는 사실 이런 황제만 드러내고 나면 우리가 n분의 1의 권리 의무 관계로 하는 데는 평등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는 낭만주의적 사고의 결과가 이제 경제민주화고,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것도 바로 이 경제민주화의 하나의 기원, 염원의 결과 또는 동심원적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개인윤리하고 사회윤리를 혼동을 합니다, 대개.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애국주의 보수 세력, 별별 보수 세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아스팔트 우파도 있고, 물론 훌륭한 분들입니다만, 저는 아스팔트에 나오는 분들이야말로 참 진실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정물에 손을 담그는 분이죠. 입만 가지고 떠들고 다니는 보수파는 보수파가 아니죠. 그저 기회주의 분자에 불과하고, 보수주의 제대로 하려면 돈도 내고 몸으로도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으로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에 나갈 사람은 나가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돈을 낼 사람은 돈을 내고, 돈 한 푼도 안 내고 무임승차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돈을 내야 됩니다. 그 공짜가 아니죠. 근데 뭐 아스팔트 우파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보수를 자처하는 어떤 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문제야. 충효가 교육이 안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충효 교육하자 이런 얘기 나오면 뭐 이거는 보수가 아닙니다. 충효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좌파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충효는 개인의 윤리죠. 가정의 윤리. 충은 국가의 윤리입니다. 지금 충이라는 게 국가의 윤리로서 성립이 되나요? 안 되죠. 왜? 효를 연장해서 충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아버지에게 효도하듯이 나라님에게 충성해라.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죠.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거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거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다릅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시민적 애국심이고요.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물학적 특성이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은 생물학적 특성이고 자식을 사랑은 또 생물학적 특성입니다. 그건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아는 것이죠. 저절로 알지 못하는 어떤 망나니들이 있는 것이지 걔들이 가르친다고 하나요? 배은망덕, 부모의 배은망덕하고 그건 가르치지 않아도 압니다. 충이란 단어는 아버지에게 충성하듯이 너희 나라님에게 충성하라. 지금 북한이 그렇게 하잖아요. 위대한 어버이 수령동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충효가 작은 것은 효고 큰 것은 충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있는 거죠. 김일성이, 뭐 김정일이. 지금 김정은이는 위대하신 수령 어버이 동무라고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건 아니죠. 근데 시민윤리와 개개인의 윤리, 개인윤리와 시민윤리를 구분하지 못하면 정근대적 세계관이 되는 거죠. 농촌 공동체적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그 사실 우리 사회에 보수를 자처하는 분들 중에서 제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실제로는 자유주의라든지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시장경제에 대한 어떤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저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로열티, 충직함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서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그런 사회에 대한 충직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미분화 말하자면 아직까지 근대화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세례가 덜 철저하게 된 어떤 애국적 마인드들이지 그게 잘 세련되고 이론적으로 정밀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느끼고 인식의 어떤 수준까지 심화된 형태의 보수주의, 자유주의는 아닌 것 같은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되게 이제 그런 분들이 강조하는 게, 야, 충효 교육이 더 돼야 돼. 전인 교육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전인 교육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직업 교육입니다. 나왔어도 일자리도 없고, 나와봤자 직업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직업 교육입니다. 전인 교육이 아닙니다. 선비 교육이 필요하냐고요? 아닙니다. 왜 선비 교육이 필요합니까? 선비 교육은 극소수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거죠. 원래 선비는 어느 사회든지 10%만 있으면 되거든요. 인문과학 가르치자. 인문과학이 왜 필요합니까? 기술계통이 필요하죠. 이공계가 필요하지 인문과학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 사회에 보수를 자처하는 분들 중에 선비교육을 시켜야 된다, 전인교육을 시켜야 된다, 인문학을 가르쳐야 된다고 뭣도 모르고 떠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다 가짜들입니다. 제가 맞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자들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정근대적인 우리 사회에 대한 충직함 이런 것으로서 충만한 분, 좌익들처럼 우리 사회 자체를 흔들려고 안 하고 우리 사회를 파괴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존중을 받고 우리가 존경을 표할 만한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죠. 직업교육이 중요하고 선비교육이 아니라 말하자면 기술교육이 중요하고 인문학이 아니라 이공계가 더 중요하고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해야 진짜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사는 거지 선비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시민들이 중요하지 선비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농촌공동체적 질서, 말하자면 주자학적 질서입니다. 주자학적 윤리세계. 그 주자학은 굉장한 윤리학이거든요. 주자학적 윤리세계. 농촌공동체적 윤리세계. 똑같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똑같은 겁니다. 충과 효로서 사회를 엮어놓은. 아니죠. 개개인이 다 따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각자 독립적인 개개인의 합리적 연대, 합리적 무관심, 적절한 선에서 예의와 염치를 지키면서 서로가 서로의 독립적 개체로서 살아가는 이 개체인 사람들이 익명성으로 연결되는, 익명성인 가운데 개방성으로 연결되는 그런 느슨한 연대지, 농촌공동체 같은 지열이나 혈연에 의한 강력한 이타주의적 연대 이런 게 아니거든요. 도시나 자유민주주의나 근대 시민사회라는 것은 적절한 관심과 적절한 무관심, 합리적인 무관심에 의해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커버하는 것이 또 보다 더 광범위한 개방성으로 이루어진 시민사회의 윤리. 그래서 그런 어떤 느슨한 윤리관으로 연결된 그런 사회에 있어서의 를 묶어주는 강력한 질서가 자유민주주의고 시장경제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연동장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근대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경제적 문제 자체를 윤리적으로 가치중심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러죠. 무엇이 더 이타적인가를 놓고 무엇이 동기가 이타적인가를 놓고 다투는 일종의 주자학적 세계관의 연장이다. 농촌공동체적 세계관의 연장이다. 라는 차원에서 경제민주화는 사실 농촌공동체에 대한 좌익적 향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규제 칼럼에 대해서